안녕하세요. 정한석입니다. 자, 3회 모의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요.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도 3번입니다. 3번은 1이고요. 4번에 5번, 5번엔 5번, 6번에 3, 7번에 2,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5, 13번에 4, 14번에 2,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2, 18번에 3, 19번에 3, 20번에 5, 21번에 4, 22번에 1, 23번에 1, 24번에 2, 25번에 4, 26번에 1,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4, 30번에 1, 31번에 3, 32번에 1, 33번에 3, 34번에 5, 35번에 4, 36번에 5, 37번에 4, 38번에 5, 39번에 1, 그리고 40번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주민의 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주민 제한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민 제한.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한이 제일 유명한 얘기죠. 우리 주민 제한은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 산, 행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죠. 기가 기반설에 대한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거, 산, 산업유통, 개발진주, 그리고 행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만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그 기지산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지산에는 행위 제한 대체는 동요권 없지만 기지산을 제한할 때는 543이 기반설에 대한 게 면적 5분의 4에서 해당하는 동의 5분의 4 그리고 지산 두 가지가 3분의 2에서 543이 되는 거. 일단 그래서 주민은 필요한 경우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없다. 용도지역의 변경이면 기지산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2번 기반서 설치는 제한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이것은 면적 5분의 4에서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이게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3번이 지구단위 구역지역 제한할 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되거든요. 3분의 2. 그래서 3번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이랑 4번의 산업유통에 관련된 것, 지산 두 가지가 3분의 2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지만 동의는 그 이상과 똑같지만 여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제한하는지 그 요건까지도 존재합니다. 자생계죠, 자생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 된다. 자생을 위한 계모임, 자생계. 나중에 개발이 되면 자생할 수 있다, 자생계. 그래서 자생계 중에 하나야 되고 그 중에서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가 전체 반 이상,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자생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게 자생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 면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제한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 이번에 반영 여부를 신청에 통보하라. 보통 주민에 관련된 게 60일입니다만 이 주민 제한에서 반영 여부 통보 45일 내 하라는 게 특이합니다. 1년에 30일 연장할 수 있고 45일 내 하라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역시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 받아들일 때는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그 위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계획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하지 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시킬 수 있다 이미 적고 또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죠. 2번은 자,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안 매립지. 자, 매립지가 나왔다라면은 이거는 매립지에 대한 지정 특례를 생각하셔야 되나. 그래서 매립지에 대한 지정 특례는 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랑 이것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이 같으면 특례가 인정되죠. 다르면 특례 인정 안 되고 둘의 내용이 같다라면 특례라는 것이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례죠.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그 매립지는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새로 하라. 새로 생겨난 땅이나 고시는 새로 하라. 만약에 둘의 내용이 다르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어도 전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특례 인정 안 되니까 관리계획 세워서 사기지역 제한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안 매립지인데요. 이 해안 매립지를 어디에 이웃하고 있느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지역에 이웃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둘 이상의 이웃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같을 수가 없는 경우 다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을 농지조성의 목적인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례가 안 되는 경우니까. 그리고 3번 얘기가 국회법상 용도지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 지금 여기서 건폐율만 물었지만 항상 건폐율 용적률은 같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자, 항상 제가 용도지역의 틀은 머릿속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적어보면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지역. 이 도관농자가 도시지역에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이 나눠지는 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법의안 분류고요. 이 주상공록은 다시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 나눠지는 거. 전일준, 전용 일반 준으로 전용이 다시 나눠지기를 1종, 2종,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 유통, 중일근유, 내수로 나눠지는 공업지역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일준으로 나눠지는 녹지가 보전 녹지와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보생자로 나눠진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크기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근린과 유통의 크기 순서 바뀐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하나 하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항상 같은 크기인 거를 정리해 놓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인 거. 자, 우리 녹지와 비도시 보존할 땅, 주상공 개발할 땅 아닙니까? 녹지 비도시 중에서 보생농자 네 가지는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데 녹지는 세모 표시가 건폐율에서만 같은 크기, 용적률은 아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건폐율을 노란색으로 쓰고 빨간색으로 용적률을 쓴다면 우리 건폐율은 같은 크기인 것이 녹지와 보생농자 이 5가지가 같은 크기고요. 용적률을 빨간색으로 쓰면 우리 용적률은 보생농자 4가지만 같은 크기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적어도 법에 의한 한도 정도를 알고 영위한 건 생각을 하자 그랬습니다. 법에 의한 건폐율 한도는 외우기도 좋죠. 이사친구 20, 40, 70, 90 중에 이사침센터 전화번호 이사친구 중에 하나. 이래놓고 제일 비싼 곳, 제일 싼 곳 나머지 생각하시면 되는 이사친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90이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비싼 곳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녹지와 보생농자 5가지가 같은 크기니까 제일 낮은 지금 5가지가 20%가 되죠. 이사친구의 20. 그 다음에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 계획관리 혼자 남으니까 두 번째 큰 거인 이 사이에 4가 될 수밖에 없고 개발할 땅 중에서 남는 주거와 공업이 70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사친구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고 0까지 고려하더라도 건폐율은 간단한 게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지지 법령에 따라 차이가 나지 요 아래는 법령 똑같으니까 공업이라면 이 셋 다 이제 70이 됩니다. 녹지라면 셋 다 20이 되고요. 여기서 달라지는데 이것도 생각해서 주거지역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싸지죠. 여기는 이중 이제 비싼 거 생각해서 그러면 주거지역 70은 나눠졌을 때 준주거가 제일 비싼 곳이니까 70 최대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반 주거 60, 전용주거 50으로 70에서 이제 10씩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3종만 따로 50이다. 여기는 용적률은 제일 큽니다만 높게 짓는 것 대신에 건폐율은 좀 더 낮아서 거리를 좀 더 확보하고 높게 지어라. 그래서 3종 일반에 따로 50이 되는 거. 그럼 이제 그대로 50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90인데 상업적 제일 비싼 곳은 중심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이 80 줄어드는데 처음 순서 바뀌어서 그대로 겁없이 80 쫓아간다. 그리고 이게 70이다. 용적률은 이제 확실히 순서를 하겠죠. 처음이라 겁없이 쫓아가고 걸린 즉 이렇게 기억하시는. 그래서 중심 상업이 90이고 일반이 80이고 1종 일반 60, 3종 일반이 50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을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용적률은
우리 용적률은 법이 한 게 뭐 외우기도 마땅치 않죠. 제일 낮은 거 일단 80%짜리 기억해 두시고 제일 큰 것은 1500짜리입니다. 중간에 100짜리, 400짜리, 500짜리 각각 100, 400, 500짜리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제일 비싼 1500짜리는 상업지역에서 제일 낮은 80%짜리 이제는 같은 크기가 보생농자죠. 체크하는 보생농자 4가지가 제일 낮은 80이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원리로 이번엔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와 계획관리 둘이 남죠. 둘이 남게 되니까 아까 20 차이가 났듯이 80을 기준해서 20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 남아있는 것이 100이다. 그럼 400, 500만 남아있죠. 주거지역이 500으로서 공업지역 400보다 좀 더 큽니다. 이 숫자는 일단 기억하시고 영해안 용적률 숫자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것만큼은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될 숫자가 제일 복잡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숫자를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를 물어보냐 크기 순서 기억하시는 거. 제가 숫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크기 순서, 편의상 크기 순서를 표시하려고 최대치, 최소 말고 최대치만 편의상 적을 겁니다. 근데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큰 순서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자, 제일 큰 순서라면 1500까지 보면 중심상업이 제일 크고 단위가 200씩 줄어들어서 1300까지 보면 일반이 그 다음 크기고 1100까지 보이는 유통이 그 다음 크기고 900까지 보이는 근린이 그 다음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 순서는 500을 받는 준주거가 나와야 되고 위로 가면서 줄어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준주거가 500이 나왔죠? 같은 준시로 봐서 준주거, 준공업 같은 준시로 봐서 형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400을 받는 게 준공업이 되겠죠? 이렇게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준공업으로 내려온다. 지방으로 내려온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서 볼 일 다 보고 위에 가서 안 했던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 이 순서를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350, 300 여기 3자와 똑같아서 둘은 거의 같이 안 내는데 250, 200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이 크기 순서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리는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준주거까지 시켜왔는데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같은지 준공업으로 내려오고 준공업 내려온 입장에서 일반 공업, 전용공업 해결하고 위에 가서 3종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든다. 이렇게만 해두시면 여기로 다 풀립니다. 참고로 녹지가 100이라고 했는데 보존 녹지만 가장 보존 높이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치 80까지 보이고 생산 자연지는 그대로 100이기 때문에 법 0까지 고려하면 제일 낮은 80%까지 보이는 거. 앞은 이제 50 이상 80이잖아. 제일 낮은 80%까지 보이는 것이 보생농자에다가 보존 녹지까지가 제일 낮은 80까지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용적률도 꼭 내긴 합니다. 이렇게 건폐율이지만 용적률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국회법의 양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1번은 국방사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그러면은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법률상 보존지구죠. 보존지구 지정할 때가 보호와 보존이잖아. 근데 그 앞에 중요시설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돼야 되는데 시설보호지구 그러니까 틀렸죠. 시설보호지구에서는 4가지설만 보호합니다. 학공, 항공, 학교, 공용, 항만, 공항이지. 요거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은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하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되려면 보존지구가 보호보존이고 그 앞에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문화재 등이 있어야 되죠. 문화재 등의 보호보존해야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에 것은 문화재는 들어가 있는데 미관이죠. 그러면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돼야죠. 미관을 위해서는 미관지구가 지정되잖아. 그래서 이건 역사문화 미관지구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방제지구 나눠지는 2가지 종류에서 시가지와 자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가지, 안산은 자연 상태 둘로 나눈 상태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지를 한번 구별해 보라고 일부러 낸 거예요. 우리 시가지 방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시가지니까 그건 좋은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이게 틀렸어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설 개선을 통하여 3, 4번이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 제한은 무의미하죠.
여기 와서 건축하지 말아라. 새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 제한은 무의미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자연방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 사는 자연 상태니까 토지 정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안 사는 곳이죠. 그런데 위험해. 그러면 시설 개선이 아니고 건축 제한을 통해서 둘이 서로 3, 4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하천변에 기존 사람이 안 사는데 물난리가 매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집 짓고 살겠다는 사람에게 건축하겠다는 사람에게 건축하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3, 4번이 서로 바뀐다는 거. 5번의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 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발자금에 들어가는 게 집단 취락이죠. 자연 취락은 녹지와 비도시만 들어가는 것이고 5번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구역 중에 각종 건물 입지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엄청난 개발을 시켜주고 거의 개발 최강이라고 보시라고 했던 1번 국장이 지정하는 거 맞습니다. 국장이. 도시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서 거점을 육성하는 쪽으로 개발하려고 예를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지정되면 이제 기반서 설치비용 부담시키는 게 있어요. 그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시장소, 구청장 등은 입지구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원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비슷한 효과를 여기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규제가 최소화되는 것만큼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인구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비용을 그 자가 내는 거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육성이나 정비 촉진이기 때문에 뭐 주거와 공업지로 정비 촉진, 터미널 주변은 이런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 쭉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 특히 이 정도 좀 생각하시라고 이것만 따로 낸 겁니다. 지역에서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적어도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좋아요. 4번은 입지구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하느냐? 영도 지역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우리 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법률로 행위 제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합니다. 기존 지역지구는 따로 정하는 게 구역제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때로는 강화할 수도 있고 어쨌든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따로 계획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그 특별건축구역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축규정을 적용을 배제 안 하거나 아니면 적용을 완화하거나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요. 지정된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는 순간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6번에 용도구역에 대한 일반적 얘기죠. 틀린 거. 자, 1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한 모습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크기 때문에 국장이 지정한다라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보안상이요. 그 중에 하나죠. 보안상. 그래서 이 보안상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이제 보안상 지정할 텐데 이게 군부대 주변에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랬잖아. 보안상으로 지정되는 정확합니다. 2번은 도시 자연공구역 얘기인데요.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겠다.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에선 개발제한구역 비슷하지만 대상이 훨씬 작습니다. 산지. 아주 좋은 산지 개발 하나 맡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지역에 있는 산지만. 그래서 자연공 앞에 도시가 붙어 있죠. 다른 지역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죠? 작아서. 그 다음에 3번이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할 때죠. 시가와 주정구역은 국장이 다른 얘기 없으면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국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하는 거죠. 해장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과 인접한 육지까지도, 인접 토지까지도 지정할 수 있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용도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계도, 개발지원구역과 도시제한구역 둘만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지원구역에 들어가는 게 집단취락이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할 수는 있는 곳이지만 영의 종류 속에서는 빠지죠. 특별법에서 지정되고 있어서. 어쨌든 영에는 없지만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들어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요. 그리고 7번은 도심계획 시설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는데, 지상, 수상, 공중, 지하까지 아무데나 기반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언제나 그 세대 종류 등을 미리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언제나가 틀린 거예요. 항상 모든, 언제나, 반드시, 그럼 일단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가 틀렸어요. 기반시설은 지구단위 계획의 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반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반시설에서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로 하기 때문에, 즉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조그만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학원을 짓는다. 자동차 운전학원 건물 하나에 불과한 요거 짓는데 무슨 힘들게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해서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조그만 기반시설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개발이 허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가 틀렸고, 2번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 하수도관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될 시설이 아니다니까 맞는 겁니다. 원래 공동구에는 웬만한 거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해서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로 정해진 것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여기 나오는 하수도관과 가스관, 요건 안전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가스관 잘못 설치하면 폭발할 수 있어요. 하수도관 오염될 수가 있어. 하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 말고 하수도. 요 두 가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될 시설이 아니고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원되는 시설이 아니다니까 맞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높이, 깊이 기준과 지상만 빠져 있으니까 어떤 공중이나 지하 등 특수한 곳에 설치할 때 그 기준과 그 설치로 하는 손실보상,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국회법에서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률로 따로 정해서 규칙 말고 법률로 따로 정해서 제대로 보상하죠. 그런 취지로 살짝 보시고요. 4번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2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 신축이라서 안 됩니다. 개축, 재축은 가능하죠. 이게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2년, 10년, 20년 안 될 때, 우리 2년 안 될 때 얘기해요. 우리 2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다. 그 일정 요건이 2년째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단계별 지평의 수립이 안 돼 있다라든지, 단계별 지평에 의해서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 즉 2단계 멀리 할 것에 포함되어 있을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설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철거하면 되니까요. 사반달이면, 아니면 시설 설치지 없는 공작물, 그리고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개축과 재축만이잖아요. 종전과 동일 규모에서는 개축과 재축만이지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것은 허가받을 수 없다. 단독주택을 떠나서 신축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 신축이 되려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돼서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에 들어가죠. 3층에 단독주택 허가받을 수 있다. 1, 2종 근생 중에서 3층 이하로 1, 2종 근생 허가받을 수 있다. 2종 근생 중에서는 제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 허가, 이 허가에는 건축의 건축이니까 신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이라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도중개시설의 실효 규정인데 이게 20년 실효 규정 아닙니까? 도중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5년이 아니고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실효되는. 자, 7번은 장기 미집행 도중개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0년 내 사업 시행되지 않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 정확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같이 팔 수는 있고요. 2번. 실시객 인가 등의 절차가 행해진 경우라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시객 인가 등의 절차가 행해졌다. 실시객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권을 따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요거를 통과했다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그거 제외니까. 그리고 이때 이것도 앞에서 이래야 할 때가 설명해 드렸던 건데, 그죠? 이렇게 이제 매수 청구를 뭐 시행자 등에 특권이 하면은 그 사람은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알려주고, 매수하라는 것은 다시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부터 2년 내 매수하라. 6월 2년. 그때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으로 이제 채권 발행, 그 채권이 도중개획 시설 채권이고 3, 4, 5번이 그 채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중개획 시설 채권에 대한. 3번의 매수자가 지자체다. 이때 이 도중개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매수무자 중에서도 돈 없는 지자체만 했던 거. 지자체만, 다른 사람 안 돼요. 어느 때 발행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현금 받을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또 하나가 지금 여기랑 관련돼 있죠.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여기처럼 비업무용 토지라면은 매수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그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맞고요. 4번은 이때 채권의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내로 하고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들 중에서 구체적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자체 조례로 정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이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자, 9번은 국계법에서 도중개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도중개획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 시행 잘하라고 그 보조지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의 도중개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게 1번이 그 공시송달 규정이에요. 아니, 서류 송달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시행자도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번이 그냥 맞는 얘기고, 2번은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토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건 공토법 얘기죠. 우리 수용 사용할 때 공법에 나온 4군데 수용 사용자 다 2가지 특례를 인정합니다.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없다. 받아야 된 것으로 보니까 2번 특례. 그리고 재결 신청에 대한 특례 5번. 이 2가지 특례를 인정하죠. 그래서 공법, 여기뿐만 아니고 공법에 나온 수용사용 4군데에서 이렇게 수용사용을 하여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으니까. 왜? 받은 것으로 보니까. 우리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라면은 사업시행권 딸 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받을 필요 없죠. 정비법이라면은 시행계획 고시가 있으면, 주택법이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개발법에서만 특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내죠. 개발법에서만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맨 앞에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게 이제 그쪽에서 특이한 거죠. 그리고 5번을 먼저 보시면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 하라. 이 재결 신청은 1년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서 우리 공법 4군데서는 다 사업 시행기간 내이기만 하면 재결 신청할 수 있잖아요. 사업 시행기간 내이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도 5번도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3번은 사업 시행을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중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인접한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수용하거나 일시사용, 수용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일시사용은 가능하죠.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사용권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땅 자체는 수용 내지 사용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그 필요한 땅에 인접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잠깐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수용할 필요는 수용해서는 안 돼. 일시사용만 가능합니다. 5번
국공유지로서 국유지 공유지로서 이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 위반한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사유지도 필요하면 수용되는 판인데 국유지, 공유지로서 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 못하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됨으로써 시행자로 하여금 이 토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리고 5번은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10번이 다음 중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그걸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이것도 틀부터 잡으셔야 되죠? 우리 비도시라면 기본적으로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없는 땅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역 중에서 하나 비도시지만 도시지역에 준하는 계획관리지구만 상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 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가 상대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지구 아니겠습니까? 지역 중에서 지구가 각각 하나씩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이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대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은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체에 불과하고요. 요 둘은 변두리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건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최소한 면적 얼마 이상 지정하라. 그래서 면적 요건이 존재하고 이건 공통되는 면적 요건 아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어느 지역에 위치했을 때 가능하냐, 이 위치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때는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일 필요는 없다. 전체 지정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50% 이상이 계획관리면 충분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관리 또는 생산관리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관리지 중 하나인. 전체 중에서 계획관리가 반 이상이면 되고 나머지는 보생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 요건을 채워야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사실 이것은 아까 우리 주민제한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 자생계 중에 하나, 여기는 보생계 중에 하나죠. 취지 똑같아. 계획관리가 50% 이상, 나머지는 생산관리 똑같은데 여기는 보존녹지고 그쪽은 자연녹지죠. 근데 자연녹지만 해도 도시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는 비도시만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녹지는 못 들어가고 자연녹지 대신에 보존관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든 최소한의 면적 요건은 둘 다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이상, 아파트 연립에 건설에 포함될 때는 그 10배인 30만 이상, 아파트 연립에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자연보전구역 초등학교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10만 이상 공통적인 요건이고 위치 요건이 개발진흥지구 종류에 따라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주특계. 자, 주거랑 관련된 개발진흥지구 처음부터 주거 아니면은 둘 이상 중에 복합 중에서도 주거인이 포함된 경우만 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정 개발의 이 주특 두 가지 개발진흥지구는 제일 좁아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일 넓은 것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라면 모든 비도시면 다 돼요. 관농자 다 됩니다. 여긴 계획관리지역만 주특계, 사촌 주특계. 이건 관광형은 모든 비도시는 다 관광으로 개발할 만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특이나 관광이 아닌 나머지가 중간쯤에 위치하는 건데 나머지라고 해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복합 중에서도 주거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나머지라면 딱 중간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것 외에 농림지역에 관련되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생산관리와 농림지역 정도에 위치했을 때만 가능하지 나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보존지역에 준하는 보존관리 이런 것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이것까지도 좀 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계획관리지역이 8만이고 보존관리가 2만이면 합친 것이 지정할 땅이 10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80%니까 50% 이상에 속하고 나머지는 보존관리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죠. 2번은 계획관리가 6만이고 생산관리가 3만이고 농림지역이 1만이면 전체 10만 중에서 계획관리가 60%, 50% 이상 딱 속하죠. 그리고 계획관리가 아닌 곳이 보존, 생산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농림지역이 끼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에 3, 4번은 개발진흥지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따져주는 거죠. 3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주특계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라면 이제 최소한의 땅이니까 모든 개발진위주가 계획관리지구에 위치하면 다 지정이 가능해요. 4번에 농림지구에 위치한 산업유통. 산업유통은 주택관광에는 나머지에 속하니까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가능한데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지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니까 유일하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것은 관광휴양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11번 국가부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찾아라. 허가 대상 첫 번째 문제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는 목적행위가 형질 변경이고 그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토속의 채취는 포함돼서 따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만약에 이것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토속의 채취가 허가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목적행위가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또 허가받은 사업기한을 단축한다. 허가받은 기한을 바꿀 때는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 원래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허가가 필요 없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받은 사업기한을 연장한다면 주변 사람이 그만큼 고통스러워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축이라면 단축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은 빨리 공사에서 벗어나니까 편한 거 아닙니까? 기간 단축은 얼마든지 그냥 하면 되는 경미한 변경이에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3번에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원전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녹지나 관리나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원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작은 경미한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농사짓는 공작물인데 허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농림원전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건 이제 다시 허가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이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하는 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아무리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들어가도 확대하는 것 자체는 큰일로 보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5% 범위에서 축소한다라면 그때는 가벼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이 축소는 5% 범위 안에서 조그맣게 축소할 때만이지 5%를 벗어나기만 해도 너무 적당한 크기 건축물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큰일이 됩니다. 기간 단축과 달리 축소는 경미한 축소는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이고 아무리 5% 범위 안에서라도 확대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농림지역에서 건축의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우리 야외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녹관자에서 쌓아놓을 때만 허가 대상이죠. 주상은 처음부터 자연환경 아니고 농림지역은 여기처럼 일부러 영농편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영농편에서 허가 대상 뺐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 여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녹관자가 돼야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만 될 수밖에 없고 12번이 국가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광시장소가 지정합니다. 개발도 관리구가 똑같죠. 그런데 주민의견을 듣고가 개발도 관리구가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지정 절차에서. 여기는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개발도 관리구는 안 듣잖아. 집안에서의 심의 똑같고요. 2번에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라. 지정 규모 10만 이상입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나오는 숫자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2자예요. 2월 내에 20%, 20%, 200제곱미터 다 2자인데 일자랑 관련된 게 따지면 굳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5번에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왔고 2번은 아직 낸 적은 없어요. 2번이 기반시설 배치 규모, 부담구역 지정 규모 10만 이상. 일자 중에 하나죠. 10만 이상. 최소 10만 이상. 그리고 또 일자랑 관련된 게 5번인데 5번 좀 이따 보시고 3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어느 곳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보다 몇 프로 높으냐. 20% 이상 높을 때 지정해야 되는 곳에 속합니다. 인구 단위에서 꼭 지정해야 되는데 20% 이상 높을 때 이할이죠. 이할 이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비슷한 얘기. 이번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냐는 게 전전년도 직전년도랑 비교해서 직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으면 이할이죠.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번이잖아요.
오히려 4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숫자보다. 이거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지정해야 되지만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행위 제한의 완화, 해제도 들어가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완화, 해제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됐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지. 설치하려고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그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것만큼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는데 기반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설치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정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4번이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부터 2년이 아니고 1년이 이게 유만 1년짜리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의 구역은 해제 등록서로 본다. 이게 유만 1년짜리입니다. 설치 계획을 1년 내에 수립하라. 부담 계획 말고 그죠? 정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도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기반시설을 어떤 것은 꼭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인구 증가로 해서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같은 것도 좀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 주민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학교도 좀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대표적으로 설치 안 하는 것 중에 대학 이상입니다.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전문 대학, 대학급들은 기반시설 부담에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로는 설치를 해도 철도, 항만공항처럼 큰 것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만 해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그런 큰 시설은 필요 없죠. 그리고 누가 설치비용을 내느냐?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사람. 건축물의 신축, 중축. 건축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되는 것만큼 인구 늘어나는데 신축, 중축 중에서도 200을 넘는, 연면적 200을 넘는 큰 신축, 중축이 그 사람들의 인구 부족하게 됐으니까 설치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될 사람이 낼 때는 현금, 카드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물건, 토지로 하는 납부도 인정될 수는 있어요.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물납 인정 안 된다 해서 특이했던 적도 여러 번 있죠. 13번은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틀, 이거 1회 때도 잡았던 게 있어요. 지정권자, 요청권자, 제한권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렸던 옳은 거 1번의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자 대도시장이 공동지정이 아닙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 지정권자가 환직의 인각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가 하잖아. 그런데 이거를 공동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귀찮아.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해준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한 사람이 쭉 일을 혼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번에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된 경우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기구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안 봅니다. 원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으로 의제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의제 안 되는 예외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도시의 지구단위 기구이 지정됐다. 그럼 그 상태로 지구단위 세워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의지할 필요 없고 또 하나가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는 농촌 같은 낙후된 곳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땅을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기구로 의지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취락지구. 3번은 지정권자가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있습니다.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어요. 분할 결합의 자유. 4번의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한번 해도 맞아요 이게. 자 우리 구역을 제한하는 사람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처는 왜 제한 못하느냐? 행정처 자체는 요청권자인지는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제한권을 인정할 필요 없다. 조합은요?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인데 어떻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구역 지정을 제한하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없고 행정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시장하수구청장에게, 민간시에서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그런 얘기 했었죠? 하여튼 조합은 제한권자가 아닙니다. 5번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종목을 경작지에 임시식재하는 경우는 시장의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임시식재는 경미한 것이라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경작지에 심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4번만 맞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